천장에 매달린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쏟아내는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다. 청담동 소재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이미 서울의 내로라 하는 자산가들과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빈티지 와인의 쌉싸름한 향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풍경의 한복판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나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오늘 이 파티를 위해 지난 3달간 사활을 걸었다. 가문의 위세를 떨치고 강철 그룹 최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하게 대관한 이 장소에서 그녀는 주인공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박 여사가 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두르고 있는 하얀 앞치마와 그 아래로 비치는 수수한 면 바지에 머물렀다. 서연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손님들 잔이 비어가는 게 안 보여?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 펄은 칼날 같았다. 나는 들고 있던 은색 쟁반을 고쳐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원래대로라면 나 역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정식 초대를 받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파티 일주일 전부터 나에게 엄명을 내렸다. 외부 용역을 쓰면 보안이 허술해지고 돈만 많이 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나에게 서빙과 뒤정리를 전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나는 묵묵히 샴페인 병을 들어 비어있는 잔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차가운 유리병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사람들은 나를 호텔에서 고용한 전문 서버로 생각하는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잔을 내밀었다. 그때 저 멀리서 앙칼진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신우이인 진이었다. 그녀는 한 무리의 친구들을 이끌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얘들아, 이쪽이야. 여기 샴페인 좀 더 가져와 봐. 진이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명품 로고가 선명한 클러치 백을 들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진이는 내 쟁반 위에 빈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아니, 사실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외쳤다. 놀라지 마. 얘 우리 집에서 월급 주고 쓰는 애야. 하도 손이 야무져서 이런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거든. 요즘 애들답지 않게 군말 없이 일 하나는 끝내주거든. 친구 중 한 명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어머,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애 구하기 힘든데. 진희 씨네 집은 복도 많네. 진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나에게 턱짓했다. 야, 들었지? 손님들 지루해 하시잖아. 저기 가서 카나페 좀 더 채워오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들도 좀 치워. 격 떨어지게 이게 뭐니?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내가 참는 것은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준비한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향했다. 등 뒤로 진이와 그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주방 입구 근처 화려한 꽃장식 뒤편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앞치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때 남편 진우가 다가왔다. 그는
오늘 파티의 주인공처럼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듯 평소보다 과하게 광을 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해? 최 회장님 곧 오신다는데 분위기 망칠 일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승진과 강철 그룹 최 회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 몰골을 보더니 진저리를 치며 나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제발 부탁인데 오늘 최 회장님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내 그 꾀죄죄한 몰골 보면 회장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전무승진 코앞인데 내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는 내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연회장 입구로 달려갔다. 붉은 카페 뒤로 자신의 야망을 투영하며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이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 시계를 바라보았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쟁반을 들고 연회장 중앙으로 나갔다. 박 여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강철 그룹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지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파티의 귀빈인 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최 회장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박 여사가 너무 무리하게 부른 거 아닐까? 박 여사의 얼굴이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화풀이 대상을 찾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성난 걸음으로 다가와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너 주방 가서 최 회장님 좋아하는 차 다시 준비해놔. 그리고 바닥이 이게 뭐야? 물기가 있잖아. 당장 무릎 꿇고 닦아.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여사는 나에게 바닥을 닦으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동정어린 시선, 비웃는 시선, 그리고 방관하는 시선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도약의 준비였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길을 터고 그 뒤로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다. 강철 그룹의 수장, 최 회장이었다. 박 여사와 진우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최 회장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화려한 단상이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있던 나라는 사실을.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고 기름졌다. 수백 명의 명사들이 내뿜는 비싼 향수 냄새와 샴페인의 기포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그 화려한 소음의 한복판에서 쟁반을 든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손목은 이미 시큰거렸고 굽이 낮은 내 신발은 대리석 바닥을 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발끝에 박힌 것은 그때였다. 박 여사는 이탈리아제 실크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명문가 안주인이라는 자부심보다 며느리를 향한 노골적인 혐오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내 아래 위가 아니라 오직 내 발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발에 신겨진 것은 로고 하나 없는 빛바랜 고동색 가죽 구두였다.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걸 신고 나타나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 발을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이 인상을 찌푸렸다. 격떨어지게 정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강철 그룹 최 회장님이 오시는 자리야. 우리 진우 전무 승진이 달린 파티라고. 그런데 너는 그 낡아 빠진 고물 신발을 신고 여기를 휘젓고 다녀. 옆에 서 있던 신우이 지혜가 거들었다. 옳게, 그거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야? 아니면 어디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왔어? 내 친구들이 아까부터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우리 집에서 월급 주고 쓰는 애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다음부턴 제발 눈치 좀 챙겨. 지혜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붉은색 명품 힐을 뽐내듯 까닥거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쟁반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박 여사는 내가 신은 구두가 이 연회장에서 가장 천한 물건이라 확신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구두의 가죽이 세계에 단 3마리밖에 없는 특수 가공된 송아지 가죽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신발의 내피에는 피렌체의 전설적인 구두장인 안토니오가 오직 나만을 위해 새겨 넣은 친필 서명과 일련 번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구두는 브랜드 로고가 없다. 진정한 명작은 로고 따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인은 내 발 모양을 석고로 뜨고 수천 번의 망치질과 바느질을 거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착화감을 완성했다. 겉보기엔 투박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은 지금 박 여사가 입고 있는 드레스와 지혜가 들고 있는 한정판 가방을 다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비쌌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구두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들이 숭상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명품 로고뿐이었으니까. 발이 아프지 않느냐고 묻는 장인에게 나는 괜찮다고 답했었다. 좋은 신발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그의 말처럼 나는 오늘 이 신발을 신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내 구두를 타박하며 당장 신발을 갈아 신든지 주방 구석에 박혀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재벌가 며느리가 저런 신발을 신고 서빙을 하다니 소문대로 정말 구박받고 사는 모양이라는 동정 어린 시선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구두의 감촉은 여전히 부드럽고 단단했다. 박 여사는 내가 위축되어 눈물을 흘리길 바랐겠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녀가 무시하는 이 낡은 구두가 사실은 그녀의 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강철 그룹과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나는 연회장 구석으로 향하며 내 발끝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는 무광의 가죽.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견뎌온 단단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신우이의 비아냥은 내 구두에 묻은 작은 먼지조차 되지 못했다. 진우가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 미쳤어? 엄마 말 안 들려? 최 회장님 곧 오신다는데 그 꼴로 알짱거릴 거야? 제발 부탁인데 오늘만이라도 죽은 듯이 있어. 내 앞길 막지 말고. 남편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의 것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는 내가 신은 신발이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야망,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진우는 내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열리고 호텔 지배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 여사와 진우 그리고 지혜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구두끈을 다시 묶었다. 이제 곧 이 낡은 구두가 이 연회장의 주인공이 될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서 있는 최 회장을 보며 환호했지만 나는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 사이에서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장 차분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파트너를 찾으러 온 것이니까.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매만졌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장인의 숨결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경멸하던 내 낡은 구두가 이제 곧 이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회장의 모든 불빛이 마치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고 달콤한 향수 냄새와 비싼 샴페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샹들리에의 불빛처럼 잘게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화려한 소음 속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손끝에는 차가운 물기가 가시지 않았고 앞치마 너머로 느껴지는 허리의 통증은 무거운 쟁반을 나를 때마다 찌릿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빈 잔을 치우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 구석을 돌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고개를 드니 남편 진우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넘긴 머리칼과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턱시도. 그는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한껏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비겁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기둥 뒤편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눈에 띄지 말고 주방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 앞치마에 묻은 작은 얼룩을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묵묵히 그를 응시했다. 지난 몇 년간 이 남자가 내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과 이용 가치에 따른 차별뿐이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강철 그룹 최 회장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야. 내 전무 승진이 오늘 그분 입 한마디에 결정된다고. 그런데 내가 이런 꼴로 돌아다니다가 회장님 눈에라도 띄면 어쩔 거야? 내 와이프가 식모 노릇이나 하는 수준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은 거야?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내가 아닌 연회장 입구, 최 회장이 들어올 레드카펫 쪽을 향해 있었다. 초조한 듯 손목시계를 연신 확인하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비굴한 떨림이 가련하기보다 역겨웠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지하실의 쥐새끼처럼 숨기고 싶어 했다. 진우는 다시 나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특히 그 구두. 어디서 그런 낡아빠진 걸 신고 와서 집안격을 다 깎아먹어? 어머니가 너한테 옷 한 벌 안 사주더냐? 아니, 사줘도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구석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있어. 최 회장님 눈에 띄는 날엔 우리 관계도 끝인 줄 알아. 그가 손가락질한 나의 구두. 로고 하나 박혀 있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장인이 오직 나만을 위해 수개월을 공들여 만든 이 연회장 전체를 사고도 남을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이 제 발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무지가 가련했다. 진우는 차갑게 등을 돌려 멀어졌다. 그는 저 멀리서 아는 체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가갔다. 허리를 굽히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광대의 그것이었다. 전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팔 기세인 남편의 비굴한 야망이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다시 쟁반을 고쳐 잡았다. 손목의 통증보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냉기가 더 크게 느껴졌다. 진우는 최 회장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최 회장이 정작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지. 연회장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자 진우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다.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우아한 척 걸음을 옮기며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올 것이다. 다만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다를 뿐이었다. 나는 낡은 구두 끝을 바닥에 가볍게 툭툭 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들의 연극이 끝나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그 짧고도 강렬한 순간을 향해 시계 바늘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수천만 원을 들여 장식했다는 생화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내게는 그저 비릿한 돈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인 악취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손목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에서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던 하객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의구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강철 그룹의 최 회장이 온다는 소문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그가 오지 않는다면 이 파티는 그저 허세 가득한 일가족의 자폭쇼에 불과하게 될 터였다. 어머님, 아니 박 여사는 이미 이성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한복 자락이 바닥을 휩쓸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보아도 잔뜩 치켜 올라간 눈매와 파들거리는 입술이 그녀의 초조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치며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독설을 내뱉었다. 너는 대체 여기서 뭐라고 서 있는 거니? 손님이 잔을 비웠는데 눈치도 못 채고. 정말이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라고 들인 내 팔자가 상팔자다. 오늘 최 회장님 안 오시기만 해봐라. 그게 다 내년에 재수 없는 기운 때문인 줄 알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쟁반을 받쳐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헛웃음을 참기 위한 인내였다. 박 여사는 연신 입술을 축이며 연회장 입구 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에게 오늘 이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대출금을 메우기 위해 강철 그룹과의 협력이라는 동아줄이 절실한 벼랑 끝에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진우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입구 쪽을 서성였다. 평소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서연아, 너 오늘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
특히 회장님 오시면 저 구석 주방 입구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너처럼 궁상맞은 애가 옆에 있으면 내 운도 달아날 것 같으니까.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 따위는 단 1g도 없었다. 오로지 전무 승진이라는 야망과 최 회장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만이 가득했다. 나는 묵묵히 깨진 와인잔 파편을 치우기 위해 몸을 숙였다. 장인이 만든 커스텀 구두의 부드러운 가죽이 발등을 감쌌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는 그저 바닥을 기는 무수리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커졌다. 최 회장이 노쇼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박 여사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그녀는 애꿎은 지배인을 불러 소리를 지르고 죄 없는 웨이터의 뺨을 때릴 기세로 히스테리를 부렸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호텔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구두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박 여사는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은 듯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입구로 달려나갔다. 진우 씨 역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그 뒤를 따랐다. 드디어 오셨나 보네. 우리 집안 살릴 귀인께서.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환희에 가까운 떨림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백발의 노 회장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칼같이 맞춰 입은 대여섯 명의 사내들. 그들은 강철 그룹의 보안팀과 수행 비서들이었다. 그들의 차갑고 절제된 움직임에 압도된 하객들은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갈라졌다. 최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서 모셔야 하는데. 박 여사가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내에게 손을 내밀며 아는 체를 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그녀의 손을 본 채 만체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연회장 안을 훑었다. 그의 눈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탐지기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장님께서 가장 존경하고 아끼시는 귀빈께서 와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분을 먼저 뵙는 것이 회장님의 엄중한 지시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박 여사와 진우 씨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귀빈이라니? 최 회장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정계의 거물이나 재계의 원로일 텐데 이 파티장에 그런 거물이 와 있다는 말인가? 박 여사는 급히 머리를 굴리는 듯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거물이 하객 중에 섞여 있었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다시 다가갔다. 아유, 당연히 귀하게 모셔야죠.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정중히. 하지만 비서실장은 박 여사의 말을 자르고 무전기에 대고 낮게 의졸였다. 타겟 확인 중. 연회장 내부 보안 점검 완료. 회장님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연회장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앞 도로는 이미 검은색 세단 행렬로 마비된 상태였다. 박 여사와 진우 씨는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들처럼 입구에 레드카펫을 깔 듯 늘어섰다. 최 회장이 찾는 그 엔젤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나는 주방 구석 젖은 행주가 가득한 테이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박 여사가 나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저리 꺼지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곧 무대 위로 조명이 켜질 시간이었다.
내가 준비한 그리고 최 회장이 완성할 잔혹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연 회장의 모든 불빛이 입구를 향해 집중되었다.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고 마침내 강철 그룹의 수장 최강철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공기를 진동시킬 만큼 위압적이었다. 박 여사는 거의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허리를 숙였고 진우 씨는 손바닥에 땀을 쥐며 그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뗐다. 하지만 최 회장의 발걸음은 그들을 지나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 회장의 가장 어둡고 초라한 구석, 내가 서 있는 주방 입구를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파티장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 회장의 도착이 예정된 시간에서 30분을 넘기자 가문의 위세를 뽐내려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애꿎은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다가 기어코 내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구석에서 빈 잔을 정리하던 내 어깨를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축축했다. 너 같은 게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복이 달아나는 거 아니냐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폭언이 쏟아졌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목에 감긴 낡은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나의 평온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텔 정문 너머로 묵직한 엔진 소리가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5대의 검은색 세단이 자로 잰 듯 일렬로 늘어섰다. 파티장에 있던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오셨다며 박 여사는 방금 전까지 나를 쥐어박던 손을 황급히 거두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남편 진우 역시 전무승진의 꿈에 부풀어 얼굴에 경련이 일 정도로 과한 미소를 지으며 입구로 달려나갔다. 레드카펫 위에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 같았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모두가 기다리던 강철 그룹의 최 회장이 아니었다. 무전기를 귀에 꽂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수행 비서들 뿐이었다. 그들은 박 여사와 진우가 건네는 손길을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대하듯 가볍게 무시하고 파티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당황한 박 여사가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며 말을 붙이려 했지만 선두의 선수석 비서의 서늘한 대답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분을 뵈러 오시는 길이며 자신들은 그분을 먼저 모시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다. 수행 비서들은 파티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단호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도 거드름을 피우던 기업인들도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귀를 터주었다. 박 여사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이 자리에 최 회장이 모셔야 할 귀빈이 또 있다는 말인가. 박 여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이 놓친 정재계의 거물이 몰래 온 것인지 아니면 최 회장이 누군가를 테스트하려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수석 비서가 파티장 중앙에 서서 장례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강철 그룹이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엔젤 투자자께서 와 계시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파티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엔젤 투자자,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단숨에 회생시키는 전설적인 인물.
그가 이 보잘것없는 중견 기업의 파티장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객들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번뜩였다. 박 여사는 경악했다. 엔젤 투자자라니 그런 귀한 분이 우리 파티에 오셨는데 내가 몰라봤단 말인가. 그녀는 황급히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 구석에 앉아있는 저 노신사일까? 아니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저 부인일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권력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만이 후보군으로 들어왔다. 진우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수행 비서들의 뒤를 쫓아다녔다. 저희가 그분을 극진히 모시겠다며 누구신지 성함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 하지만 수행 비서들의 시선은 화려한 중앙홀을 지나 점점 더 어둡고 낮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를 지나쳐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접시가 쌓여 있는 주방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기는 지저분한 곳이라며 귀한 분이 계실 리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곳은 오직 무수리 같은 며느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천한 공간일 뿐이었다. 나는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느끼며 들고 있던 쟁반을 단단히 쥐었다. 낡은 구두 끝에 묻은 물기를 슬쩍 닦아내며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파티장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수석 비서의 시선이 마침내 나를 향해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오직 나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내 뒤에서 전연히 길을 막고 있어서 비서님들이 불편해하신다며 나를 밀쳐내려 안달이었다. 그 순간 호텔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최 회장의 본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행 비서들은 나를 에워싸듯 좌우로 갈라져 길을 만들었다. 박 여사와 진우는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예우인 줄 착각하고 한껏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비굴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 회장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올수록 파티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엔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당황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그 찰나의 정적이 가장 달콤했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고도 비릿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 사이로 내가 치우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에 잔향이 묘하게 섞여들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웃고 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 같았다. 내 손에는 고무 장갑 대신 얇은 위생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그 위로 정체 모를 소스가 튀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 화려한 파티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유령 같은 존재였으니까. 최 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남편 진우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매며 안절부절 못했고 박 여사는 입술 연지를 새로 바르며 거울을 확인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가문의 위신을 세우고 강철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였다. 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박 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듯 레드카펫 끝으로 향했다. 진우 역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최 회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 광경을 주방 입구 쓰레기통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내 발에 신겨진 낡은 구두가 지치지도 않고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로고 하나 없는 밋밋한 가죽 구두였지만 세 개의 단 세 켤레뿐인 장인의 수작업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곳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저 시장 바닥에서 주워 신은 낡은 신발이라며 비웃을 뿐이었다. 드디어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노신사의 위험은 대단했다. 박 여사가 손을 내밀며 아는 체를 하려던 찰나였다. 최 회장의 눈동자가 바쁘게 주위를 훑었다. 그는 박 여사의 손을 보지도 못한 듯 지나쳤고 진우가 건네려던 명함은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최 회장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그의 시선은 연 회장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가 아닌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주방 입구,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있는 그곳으로 말이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그쪽은 지저분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보폭은 점점 빨라졌다. 수행 비서들이 길을 열자 마침내 최 회장과 나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남짓으로 좁혀졌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무수리 같은 며느리와 재계의 거물 최 회장. 최 회장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깊은 탄식과도 같은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꼿꼿하던 최 회장의 허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꺾였다. 정확히 90도.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지저분한 앞치마를 두른 나를 향해 폴더처럼 몸을 접었다. 정정만이 감도는 파티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쳤다. 이사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박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진우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최 회장은 허리를 펴고도 감히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내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줄 사람 없습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감히 이런 대접을 하는 겁니까? 최 회장의 불호령에 수행 비서들이 일제히 박 여사와 진우를 에워쌌다. 박 여사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얘는 그냥 우리 집 며느리, 아니, 서연이일 뿐인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게 분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최 회장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을 잘못 봐?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강철 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수조 원을 움직여 회사를 살려낸 엔젤 투자자 서연 이사님을 내가 못 알아본단 말인가. 그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연 회장은 비명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공포로 바뀌는 것을 나는 차갑게 지켜보았다. 나는 천천히 위생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나를 억누르던 박 여사와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내 발밑에 낡은 구두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다. 정적이 파티장을 얼음처럼 가득 채웠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조차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는 숨을 죽인 듯했다. 내 눈앞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강철그룹의 수장 최강철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멈춰 서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오직 나를 향한 공경으로 치환되는 순간 나는 내 손등바닥에 묻은 음식물 쓰레기에 축축한 감촉을 느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막 벗어 던진 나의 초라한 행색과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고 내 발 앞에 고개를 숙인 노회장의 모습은 지독하리만큼 대조적이었다. 어머님, 아니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하고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는 제 발등에 박힌 유리 조각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더니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사람을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월급이나 축내며 하녀 노릇이나 하던 근본 없는 애란 말입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져 파티장 천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최 회장 앞을 가로막으려 들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진우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박 여사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여사는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 저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고작 이런 주방일이나 하는 애한테 고개를 숙이시다니요. 이건 저희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녀의 천박한 외침이 이어질수록 최 회장의 미간은 깊게 패어갔다. 최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나를 향했던 따뜻한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 여사를 꿰뚫었다. 최 회장의 입술이 열리자 파티장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아뇨, 근본이 없어. 최 회장의 낮은 목소리는 마이크를 대지 않았음에도 장내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박 여사가 내 어깨를 밀쳤던 그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노려보더니 곁에 서 있던 수행비서에게 짧은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나를 향해 서서 모두가 들으라는 듯 사자우를 토해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강철 그룹은 작년 그 지독했던 자금난 속에서 이미 공중분해되었을 거다.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그룹의 지주사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서연 이사님을 두고 지금 감히 누가 입을 놀리는 건가. 순간 파티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 사이에서 썰물 같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강철 그룹의 최대 주주. 그 한마디는 박 여사와 진우 그리고 구석에서 내 구두를 비웃던 신우이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박 여사는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최대 주주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우리 진우 덕에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내 발끝에 낡은 구두로 향했다. 로고 하나 없지만 세계 최고의 장인이 오직 한 사람의 발 모양을 본떠 만든 수억 원 가치의 커스텀 슈즈. 그 진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최 회장은 박 여사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자네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엔젤 투자자가 바로 이분이란 말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오직 서 이사님께서 이댁 며느리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우를 갖추기 위함이었거니.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이 뭔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분을 주방하녀 취급하며 쓰레기를 치우게 해. 최 회장의 불호령에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길을 피했다. 나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3년 동안 나를 옥죄던 굴레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박 여사에게는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최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넨 뒤 충격으로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경악,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참아온 시간은 그들의 무지를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지켜본 것뿐이었으니까.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드디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호텔 대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은 듯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쏟아지던 비웃음과 멸시는 간대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공포였다. 내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인 강철 그룹 최 회장의 등 뒤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휘청거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 뒤에 묶여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다. 기름때와 음식물이 튀어 얼룩진 그 낡은 천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고요한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최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이사님이라니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자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멈춰섰다. 최 회장은 고개를 들고 차가운 일가를 내뱉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녕 모르는 모양이군. 이분은 우리 강철 그룹이 작년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기 직전 아무런 조건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수혈해 주신 엔젤 투자자 서연 이사님이시다.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는 분을 감히 주방에서 쓰레기를 치우게 해? 최 회장의 불호령에 장내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고 남편 진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어머님, 아까 저에게 그러셨죠. 격 떨어지게 어디서 이런 낡은 구두를 신고 왔냐고. 나는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려 로고 하나 없지만 세계 최고의 장인이 오직 나만을 위해 제작한 그 커스텀 구두를 보여주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이 내 발끝에 놓인 구두 한 켤레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그녀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나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구두가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두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가 격이 떨어지는 거였네요. 제가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려 무리하게 지원했던 그 재단 후원금 오늘부로 전액 중단하겠습니다. 뭐?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 재단은 그녀가 사교계에서 여왕 대접을 받게 해준 유일한 명줄이었다. 내 후원금이 끊긴다는 것은 그녀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극역 떨어지는 며느리 덕분에 유지되던 가짜 위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잘난 격식, 어머님 혼자 힘으로 지켜보세요. 그때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진우가 갑자기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최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나 이번에 전무 승진 안 되면 끝장이야. 제발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나를 붙잡은 그의 손을 더러운 오물을 보듯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그가 나에게 했던 달콤한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모두 나의 배경과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미끼였음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 사이.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건 이제 서류 한 장뿐이야. 내 고생을 외면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던 당신의 그 독설, 그대로 돌려줄게. 이제 당신이 내 인생에서 구석으로 처박힐 차례야. 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최 회장은 내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의전용 코트를 건넸다. 나는 그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의 끝에 마주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사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안내에 따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무수리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비로소 끝을 맺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왕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정적이 파티장을 얼음처럼 얼려버렸다. 바닥에 팽개쳐진 앞치마는 마치 내가 지난 몇 년간 짊어졌던 굴욕의 허물을 벗어던진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점이 풀린 눈으로 최 회장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최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내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깊은 경외심이 담긴 각도였다. 그는 나를 홀대하던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파티장 천장을 울렸다. 내가 그토록 어렵게 모시는 서 이사님을 당신들이 감히 서빙이나 시키고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는 겁니까? 강철 그룹의 은인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진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구두끝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에게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며 독설을 내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들썩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손길을 가차없이 외면했다. 서연아, 여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어? 진우 씨의 목소리는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말이 더 소름 끼치네. 내가 차갑게 대꾸하자
진우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당신에겐 내가 누군지가 중요했던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우리 관계의 밑바닥이었어. 그때 신우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말도 안 돼. 이 구두. 전 세계에 딱 3켤레밖에 없다는 그 커스텀 제품 맞잖아. 로고가 없어서 몰랐는데 가격이 2억이 넘어. 신우이의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내 낡아 보이던 구두가 사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사실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했다.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다. 그녀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가쁜 숨에 맞춰 요란하게 흔들렸다. 서연아. 아니, 이사님. 우리가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보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응? 내가 우리 집안 살릴 동아줄이라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굴면 안 되지. 박 여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으려 다가왔다. 하지만 최 회장의 수행 비서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 회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박 여사, 당신들이 운영하는 그 복지재단. 우리 강철 그룹에서 매년 지원하던 후원금, 오늘부로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서 이사님의 투자금이 회수되면 당신들 회사는 내일 오전 중으로 부도 처리가 시작될 겁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 위로 고꾸라졌다. 어머님, 진우 씨와 신우이가 달려가 그녀를 붙들었지만 이미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된 후였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의 몰락을 즐기듯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잔인한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다. 내가 참아왔던 시간들이 저들의 비굴한 눈물 한 방울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최 회장이 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이사님, 이런 곳에 더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시죠. 나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박 여사와 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진우 씨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이 말하던 그 격이라는 거 오늘 똑똑히 배웠네요.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진짜 격이었죠? 그럼 이제 그 격에 어울리는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드카펫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진우 씨가 내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멀어지는 엔진 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화려했던 호텔 조명이 내 등 뒤에서 하나둘 꺼지는 것만 같았다. 이제 이 지옥 같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하녀 취급을 받던 며느리 서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포식자 서연으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정적이 감도는 연회장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거칠게 몰아쉬는 박 여사의 숨소리뿐이었다. 내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인 강철 그룹 최 회장의 백발이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그가 고개를 들지 않자 주변의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무술이라 부르며 비웃던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쏟아지던 멸시와 비난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한 의문만이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양손을 더럽히고 있던 기름때 묻은 앞치마 끈을 풀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진 앞치마는 이 집안에서
내가 견뎌온 3년의 세월 같았다. 진우 씨가 내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며 독서를 내뱉던 그 입술이 이제는 비루한 변명을 내뱉기 위해 달싹거렸다.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왜 이사님이야? 최 회장님이 왜 당신한테 고개를 숙여?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나는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았던 자리에는 차가운 혐오감만이 남았다. 최 회장은 내 눈치를 살피며 수행 비서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시댁 식구들과 하객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길을 내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나를 비웃던 이들이 양옆으로 밀려났다. 나는 한 걸음씩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발끝에 닿는 감촉이 생경했다. 이 구두는 세 개의 단 세 켤레뿐인 장인이 내 발 모양에 맞춰 무늬조차 새기지 않은 커스텀 제품이었다. 시어머니가 격 떨어진다며 비난했던 그 낡아 보이던 가죽의 질감이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하며 카펫을 눌렀다. 박 여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비틀거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내가 우리를 속인 거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속인 적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나요? 그저 부려먹기 좋은 하녀 하나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을 뿐이죠.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 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셨네요. 내 차가운 어조에 박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았다. 옆에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신우이의 얼굴은 사백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내가 신은 구두의 가격과 희소성에 대한 검색 결과가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올케의 발끝바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연회장 입구에 대기 중인 최 회장의 의전 차량 앞에 섰다. 최 회장이 직접 차 문을 열어주며 나를 예우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진우 씨와 쓰러져가는 박 여사, 그리고 이 상황을 믿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문의 위세라는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던졌다.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 변호사가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호텔 대관료와 오늘 파티 비용, 제 명의의 법인 카드로 결제 승인 대기 중이었는데 방금 취소했습니다. 미납금은 직접 해결하세요. 아, 진우 씨. 내일부터 강철 그룹에 출근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전무 자리는커녕 업계에서 당신 이름 석자 붙일 곳은 이제 없을 테니까. 차 문이 닫히고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3년 전 사랑이라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이 이제는 백미러 너머로 작아져 갔다. 최 회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사님, 마음은 좀 괜찮으십니까?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앞치마를 벗어 던진 어깨가 가벼웠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바람이 내 몸에 남아있던 구역질 나는 시댁의 냄새를 씻어내주는 것 같았다. 가방 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찍히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껐다. 검은 세단은 어둠을 가르며 도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하녀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뒤집어진 파티장의 소란 따위는 이제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진정한 자유의 맛을 음미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또 다른 소식으로 떠들썩하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다시 내가 되어 있었다.